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창원지검이 김영선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직접 조사할지 주목됩니다. 정부 여당이 정신질환 고위험군 교원을 긴급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범행교사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정부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논란을 빚은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 다운로드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중국은 경제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며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예고한 데 이어 미러 고위급 회담이 잡히는 등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협상에서 배제된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겨울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내일은 더 추워져 중부 내륙의 아침 체감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강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창원지검에서 맡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기기로 했고 김영선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먼저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우선 김영선 전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동생들에게 흘려 인근 부동산을 사들이게 했다고 봤습니다. 3억 4천만 원으로 땅을 사들인 김 전 의원의 동생 2명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김 전 의원에겐 정책개발비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해 강혜경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쓴 적이 없는데도 지난 2023년 12월 꾸며낸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에 제출해 정책개발비를 타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경북 안동 지역 재력가에게서 법률 전문비 명목으로 정치자금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강혜경 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강 씨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2022년과 2023년 회계보고와 관련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을 포착한 겁니다. 강 씨 측은 기소와 처벌을 각오하고 있었다면서도 검찰이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공익제보자 강혜경은 자신의 과거에 행한 과오에 대하여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과 명태균 측은 정치적 계산 아래 진실을 왜곡하거나 대상과 시기를 조율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마시고 오로지 국민과 진실 편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 가운데 일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옮겨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 국가산업단지 부지 선정 의혹 등 지역 관련 사안은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이어나가되 현 수사팀이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창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간 사건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이죠.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 휴대전화에서 나온 방대한 자료의 선별 작업을 마쳤는데요. 앞으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3일 김영선 전 의원을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전국을 뒤흔든 공천 개입 의혹. 창원지방검찰청이 100여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핵심 의혹인 여론조사와 그에 따른 대가성 공천 여부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검찰은 핵심 사건을 서울로 이송한 데 대해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에 거주하고 행위 장소가 주로 서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창원지검 수사팀 일부는 그대로 서울로 이동해 수사를 이어갑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른바 황금폰에서 확보한 15만여 건의 방대한 SNS 메시지 등 자료도 확인하고 변호인과 함께 선별 작업을 마쳤습니다. 또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의원,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 100여 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다만 핵심 관계자인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터라 서울로 사건을 가져간 만큼 조사가 성사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야당의 명태균 특검법 추진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국회 측은 부실 수사는 물론 특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고 검사 측은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성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은 이들이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며 평등원칙과 정치적 중립, 나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쪽이 지정한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 비공개 출장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모든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죄 선고 가능성이 큰데도 수많은 증거를 무시했고 외부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유죄 증거를 무시하고 검사로서의 책무를 유기한 것이다. 이에 검사 측은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국회의 탄핵 시도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특권적 불복이라며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질서 수호와 유지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국회 다수석을 확보하고 있는 특정 정당의 당리 당략에 따른 것이라는 의심이 들며 김 여사 조사도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한 엄연한 소환 조사였고 불기소 판단은 검사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음을 역설했습니다. 유죄의 증거가 있는데 왜 무죄 판결을 하였느냐. 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헌재는 오는 24일 한 차례 더 변론 기회를 열어 검사 3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김현태 육군 707 특임단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단전 지시를 한 건 윤 대통령이 아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 전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국회 단전 지시 의혹을 제기한 다음 날 국민의힘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자며 국회 국방위원회의를 소집해 내란 혐의 국조특위 증인에서 빠진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불렀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탄핵 공작을 위한 회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단전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증인입니다. 민주당이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 반발하며 퇴장한 뒤에 김 단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 단전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단전 지시는 본인 판단이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헌법재판소 진술과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단전은 특전사령관께서 12월 4일 00시 30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는지를 놓고는 곽 전 사령관과 진술이 거듭 엇갈리고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헌재에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지만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검찰에 제출한 첫 번째 자수서엔 그런 단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회의원, 본회의장 끌어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변형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 단장은 또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의원 등을 만난 뒤에 말이 조금씩 바뀌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의 조직적 회유를 받은 것 아니냐는 여당 의혹 제기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떤기 회유책에 속하느냐 이 말이죠. 그분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종료 뒤 부대원들을 보호하려는 곽 전 사령관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고립무원에서 유일하게 곽 전 사령관에게 손을 내민 게 민주당이었다며 이제라도 정부 여당이 계엄군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번째 변론 기일을 변경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국회 측은 날짜를 바꿀 이유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는 20일 10차 변론이 지정되자마자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과 구속 취소 신문이 잡혀 있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구속 취소 신문에 출석하는 것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라 동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말이 지난 뒤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그 사이 국회 측이 기일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정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재판은 오전이고 탄핵심판은 오후라 시간이 완전히 겹치지 않는 데다 대리인 숫자도 적지 않아 기일까지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 만약 변론을 미루더라도 바로 다음 날이나 25일로 지정해달라면서 대신 오전부터 변론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9차 변론 과정에서 직접 공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앞서 공개적으로 불공정한 심리라고 직격한 만큼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을 재판부가 쉽게 넘기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앞서 헌재는 한 차례 기각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20일 기일 변경을 고심하고 있는 헌재는 다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고 증인도 아니어서 출석 여부에 따라 절차 진행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일 변론에 출석하느냐는 YTN 취재진 질의에 대리인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의 출석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심판의 진행 내용과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9차 변론 기일에서 증인 신문 없이 양측의 서면 증거와 주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세 번째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할지 관심입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가릴 핵심 인물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불출석한 이후 지난 13일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혈액암, 투병 등 건강상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 조 청장에 대해 세 번째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계엄이 선포되기 불과 3시간 전 안가 회동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직접 들은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외부 경비를 위해서 경찰에게 이제 부탁을 직접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날 그 자리가 만들어져서 저는 청장하고 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안가 회동은 계엄 당시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국회 봉쇄 정황과 함께 10여 명의 체포 명단을 밝혔습니다. 김동연이라고 해서 경기도지사냐 이렇게 여인형한테 물어봤더니 김동현이다. 이재명 무죄 선고한 판사다. 이렇게 여인형이가 얘기를 했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미 주요 쟁점에 대해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한 만큼 조 청장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 조지호 청장이 대통령께서
기강 확립 차원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데. 그 부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조 청장이 탄핵 심판에 출석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에도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장군 4명에 대한 긴급 구제를 논의하기 위해 내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으로부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진정인으로 하는 긴급 구제 신청서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서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전 사령관들의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고 공공장소에서 수갑을 채운 행위가 기본권 침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 선포 당시로 돌아간다고 해도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엔 불참했을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보수 진영 결집 의도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은 범죄 정당과 다름없다고 맹폭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해제 결의안 의결에 불참한 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엔 전후 상황을 파악하려고 여기저기 연락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면서도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표결엔 불참할 거란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당시에 그 표결에는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계엄 배경이 뭔지도 모르는데 행동부터 나서는 건 무책임하다는 건데 종반으로 가는 탄핵 심판 분위기 속 보수 세력을 결집하려는 차원으로도 읽힙니다. 권 위원장 발언은 자연스레 여당 내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독려했던 한동훈 전 대표로도 향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곧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이야기한 건 성급했던 것 같다고 직격했습니다. 일부 탄핵 찬성 기류로까지 번진 당시 지도부와 한 전 대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정한 건데 계엄 자체는 과도했다는 점은 다시금 인정했습니다. 탄핵 심판 전 윤 대통령이 자진하야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전망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고려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옳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영구 집권 시도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이 엄호 기류를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최근 여당 행보를 극우와 연결짓는 시각과 궤를 같이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파쇼 정당이라든가 범죄 정당 등 날선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파쇼 범죄 정당이 해왔던 것처럼 분배나 서민의 삶이나 민생이나 공정함 이런 것들을 도외시했지 않습니까? 여당의 우클릭 지적에 민생과 실리로 맞받는 동시에 기존보다 더 거친 메시지로 전국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최근 여당 메시지엔 전통 지지층과 중도층 사이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다는 분석도 적잖은데 이 계엄 자체는 과도한 조치란 여당의 입장과 윤 대통령 엄호 기류의 간격을 파고드는 야권의 공세도 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조기 대선 언급이 사실상 금기시되는 여당 내에서도 이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시동과 맞물려서 당내 곱지 않은 시선도 감지됩니다. 김다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제는 조기 대선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긴 어려워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란 말은 다름 아닌 보수 정통 지지층이 많은 대구 지역 의원에게서 나왔습니다. 여당엔 대통령을 지킬 의무도 있지만 반대로 민주당의 정권을 넘겨주지 않아야 할 본분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탄핵 기각 운동을 하면서도 동시에 저는 플랜 B로서 조기 대선에 대한 준비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도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은 하지만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한 초선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당내 법률가 출신 의원들도 탄핵 기각은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며 조심스레 기류를 전했습니다. 다만 당은 공식적으로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 언급은 자제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시동에 날선 반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지적하는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의 등장은 찬물을 뿌리는 거란 취지로 해석됩니다. 조기 대선에 좀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론 왜 일찌감치 대권 도전을 시사한 홍준표 시장이나 국회 토론회로 세력을 과시한 오세훈 시장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당이 한 전 대표의 복귀 예고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 전 대표 측은 중량감에 대한 견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22대 총선과 탄핵 국면에서 파생된 당내 갈등을 풀어가는 건 한 전 대표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당 관계자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서울의 한 식당에서 배석자 없이 회동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만났고 이번 김 전 총리와의 만찬 뒤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회동도 계획돼 당 통합을 위한 논의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중산층 상속세 완화 주장을 가짜 우클릭이라고 깎아내린 여당을 향해서 아무리 못나도 국민의힘보단 낫다고 응수했습니다. 여당은 여전히 이 대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공세를 이어갔는데 경제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를 우클릭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0년 가까이 그대로인 상속세 면세 범위는 그동안 치솟은 집값을 고려해 넓히자는 것일 뿐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슨 우클릭을 했느니 자꾸 무슨 변화를 하느니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런 거를 바보라 그럽니다. 바보. 국익을 위해서라면 적과도 대화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배워야 한다며 경제와 성장을 신경 쓰지 않는 건 괴뢰 여당이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성장률이 추락을 해도 계엄하고 경제 문제에 관한 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보다는 낫습니다. 민주당. 여당은 반도체 노동시간 규제는 풀 것처럼 굴다 머뭇거리고 포기하겠다던 민생지원금은 추경안에 넣은 이 대표를 어떻게 믿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상속세 개편 역시 초점은 주택 상속이 아니라 기업의 가업 승계 부담을 줄이는 데 맞춰야 한다며 양측이 정치는 그만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경제는 이재명이 아니라 말 바꾸기는 이재명이 맞는 표현입니다.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입니다. 재판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꺼내들어 이 대표의 실체는 국제사회도 알고 있을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대북 제재 위반범이라면 이는 우리 외교의 대참사입니다. 한미일 협력 지지를 신용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여당의 공세에도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고 양대 노총 지도부와 만나는 등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인공지능 산업 지원 당정협의회 등에 집중하며 그래도 정책 집행은 여권이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영 변호사,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창원지검이 명태균 의혹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또 김 의원의 회계 책임자죠. 강혜경 씨 등을 추가로 기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사실상 끝났죠.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지금 처음에는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만 이후에 그 대검에서 검사가 파견이 되고 나아가 나중에는 그 부산지검 차장검사까지 와서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예. 제가 그 지난 11월 중순에 영장 실질 심사할 때 이 법정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검찰이 5명이나 들어왔었습니다. 예. 결국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지금 몇 달 동안 하면서 100명 이상 조사를 했고 61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으며 기존에 12월 3일 날 그 명태균 씨 그리고 또 김영선 전 의원을 비롯해서 4명에 대해서 2명은 구속 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를 했는 것, 3명을 불구속 기소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수사를 지금까지 거의 뭐 2달 가까이 했었던 것이죠. 그런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금 그때 그 명태균 씨와 그 미래항공연구소에 있고 같이 나중에 그 김영선 의원의 실에서 근무를 했던 강혜경 씨, 한때는 민주당이 공익 제보자로 해서 보호를 해주면서 기소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기소하는 등 최근에까지는 한 5명에서 지금 9명까지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것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창원지검이 정말 전국에 있는 내노라 하는 조선 제1검들을 다 모아가지고 수사를 했는 결과가 이거란 말이에요. 결국 남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 여러 가지 또 지금 뭐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낸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대검에서 파견 나간 검사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서 다 했는데 추가적으로 뭐가 더 나오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오늘 중간수사, 말은 중간수사 발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창원지검이 다 조사를 해서 밝힌 것이 그것이 한 80~90%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결국 그 민주당에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약간의 면피성으로 그것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는 것이지 더 수사를 해서 나올 것 사실 있었다고 하면은 검찰이 자기가 수사를 하면서 하나라도 더 많은 공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지 뭐가 더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실무자의 입장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더 추가적인 수사를 해서 한다고 하면은 또 실체를 발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 실무적 감각으로서는 사실상 1차 기소를 하고 2차 기소를 함으로써 사실상 명태균 게이트의 큰 줄기는 끝났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변호사님은 사실상 끝났다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시작이다. 창원지검에서 다루기에는 이 명태균 게이트가 너무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온 상태라고 보거든요. 지금 뭐 언론에서는 이제 4대 의혹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명태균의 지난번에 대선 개입, 그 다음에 2022년이었죠. 그 다음에 보궐선거 총선 공천 개입 의혹, 그 다음에 여론조사 개입 의혹, 거기다 인사 개입 의혹, 거기다가 또 플러스하면 정책 개입 의혹까지 있거든요. 장훈 산날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의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중앙지검에서 손을 볼 수가 없다. 아시다시피 오늘 또 뭐 하나 터졌지 않습니까? 명태균 변호인단이 오늘 처음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무려 48분짜리 본인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가 통화했던 분인데 그 내용을 보면요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 새로운 얘기 처음부터 조금 이따가 한번 새로운 인명들 뭐 이름들 내용들까지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아주 상당히 불길한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김건희 여사가 사실 명태균 씨와 긴밀하게 그동안 소통을 해온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한다고 하면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할지에 대해서 좀 전에 이제 복기록 얘기했는데 조금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의혹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어떤 그 부분이 그 정치관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도 말을 상당히 자주 바꾸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말이 처음에 했던 말이 맞는 것인지
한마디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 얘기했던 그때 친했을 때의 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와서 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면서 있던 그런 얘기가 맞는 것인지, 자기 이익에 따라 지금 진술을 달리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보통 상식적, 지금 최근에 지금 명태균 씨 변호인은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이 그 주장하고 있는 특별 그 특검 정말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받고 있는 혐의로도 몇 년을 지금 그 형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추가적으로 특검까지 해서 자기한테 주범으로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 명태균 특법을 하고 있는데 그걸 환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어떻겠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로 명태균 씨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나와서 증언하겠다고 했는데, 돌아서서 그 다음날 명태균 씨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 못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봤을 때에, 결국 민주당은 이 사안을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끌어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은 태산 명동 서일필, 태산이 흔들렸지만 나오는 것은 쥐 한 마리인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뭐 민주당 입장에는 상당히 그걸 정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어차피 명태균 게이트가 워낙 정치적 폭발성이 크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검찰의 행보입니다. 검찰이 과연 그 오랜 동안에 걸쳐 거의 6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수사했던 내용을 실제로 충분히 과연 그동안에 공개가 됐는지, 그게 의문이에요. 저는 작년에 말이죠. 11월 4일 날 검찰 보고서 보면은 통화했던 텔레그램들 그리고 카톡 이 내용 280개가 발견됐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입만 열면 얘기하는 이제 황금폰에 대한 내용, 이것도 상당히 연기만 피웠지 그동안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헌재를 받고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명태균 게이트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만한 동력이 생겼다고 할까, 좀 자신감을 얻었다고 할까,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동안 가려졌거나 은폐됐거나 묻혀졌던 부분들이 이제는 속속 고구마 줄기처럼 이제 튀어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창원지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로 이날, 명태균 씨 측이 지금까지 이제 두 분 말씀하셨던 그 기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 김 여사하고 나눴다는 대화. 제목은 김 여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고 그랬고요. 지금 이제 그래픽으로 나오죠. 이때 어떻게 얘기했냐? 김 여사가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많이 고생했다. 창원 의창 지역 국회의원에 되게 해주세요. 김영선 의원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 했더니 또 계속 이어가죠. 윤한홍 의원도 김 검사가 의원이 돼야 한다고 해서 내가 박완수 지사한테 전화를 해서 도와주라고 했어요. 명태균 씨, 비례대표도 아니고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공천 주면 총선에서 집니다. 다음 또 한 장 넘길까요? 아니에요.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 얻을 거라고 했어요. 누가 그런 말 하던가요?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그렇게 말했어요. 김상민 내력 꽂으면 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요게 이제 주로 그 내용, 제가 이제 일일이 이야기했던 거는 좀 두 분 말씀하실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인데요. 이거 복기록이라고 그럽니다.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형법적으로, 형사적으로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이른바 전문 증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뭘 물었느냐. 그 복기록에 원본이 되는 녹음 파일이 있느냐라고 했더니만, 지금 그 명태균 씨의 변호인은 뭐라고 하느냐. 명태균의 입이 곧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녹취록에 원본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형사소송법은 엄격한 증거로서 그 전문 법칙이 hearsay evidence is no evidence. 전문 증거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 증거의 법칙인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물론 뭐 그 변호인이 어떤 진실을 좀 더 감추고 나중에 터뜨리기 위해서 어떤 그 복선을 까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는 명태균의 입이 곧 증거다. 결국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것을 받아 써가지고 복기록이라고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는 복기록이라고 하지 않고 녹취록이라고 하죠. 녹취록해서 지금 본인이 이제 황금폰, 본인이 사실은 황금폰도 여러 대가 있었고 그거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뭐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굳이 녹취록이라고 하지 않고 복기록이라고 한다.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카카오톡 뭘 할 때 글은 남지만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했을 때는 그게 녹음이 안 됩니다. 똑같이 텔레그램으로 지금 통화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복기록이라고 하는데, 텔레그램도 전화로는 할 수 있지만 그 텔레그램 내용은
보안성이 높기 때문에 전화가 녹음이 안 됩니다. 그럼 예. 과학적으로 그걸 어떻게 녹음을 했다는 것이죠? 전화할 때 일일이 옆에 휴대폰에 녹음 그 기능을 놔두고 별도로 녹음했다는 겁니까? 결국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원본과의 동일성이란 증거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형사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이번에 기소를 하면서도 못 썼던 것이지 예. 있었다고 하면 벌써 다 증거로 법원에 다 제출됐겠죠. 예. 일단 뭐 법적인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뭐 정치적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저 녹취를 했던 때가 지금 작년 2월 아니겠습니까? 2월이면은 딱 1년 전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 권한이 말하자면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직권은 뭐 2년 정도 작년 4월 총선 앞두고 한참 직전이기 때문에 예. 공천권을 막후에서 어떻게 예. 보면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영향이 막강한데 그 대통령인데 영부인께서 어떻게 보면 언론에 나오죠. 정치 브로커, 선거 브로커라고 이제 명칭을 쓰는데 그런 사람과 공천을 놓고 해주세요 말아요. 해줄까 말까 티격태격. 만약에 암결을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명태균이 막 협박성 발언하는 부분까지도 녹취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는 국민들은 좀 기가 막힐 겁니다, 사실. 또 하나, 두 번째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출 거라고 보는데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은 영부인께서 대화를 했다고 통화를 한 것처럼 묘사를 나오는 사람들이 명칭을 보면은 예. 박완수 경남지사도 얘기 나오고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누굽니까? 당시 총선의 공천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던 대표적인 친윤 중진들 아니겠습니까? 저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침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부인. 예. 지금 대화 내용만 보면 본인이 직접 지금 전화해서 도우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최 원장께서는 지금 왜 이 시점에 예. 명태균 씨가 이런 복기록을 네. 공개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명태균 씨가 공개를 했는지 예. 아니면 검찰 쪽에서 저거를 공개를 하도록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이 시점 아시다시피 시기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 어떻게 보면 헌재에서 막바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명태균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헌재에서 인용을 받는데 말하자면 탄핵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더 세게 압박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명태균 씨가요? 예, 명태균 씨가. 이게 이 사건이 터짐으로써 예. 헌재에 있는 재판관들 내심 직접 법리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예. 심리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탄핵 집회 잔반대로 공개적으로 막 대립하고 있는데 민심도 여론도 야 이거 윤석열 대통령 좀 문제 있다, 김건희 문제 있다, 저거 앞으로 계속 터지면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요. 보수 어쨌든 쪽에 상당히 지금 윤석열 쪽에 불리하게 여론이 작용할 예.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높다고 보는 이 거죠. 녹취록 복기록만 내용만 보면은 윤 대통령 측에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있는지 여부조차도 지금 검증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왜 했을까요? 지금 왜 했겠습니까? 결국은 어떻게든 해서 본인 그 민주당과의 어떤 그런 그 특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최대한 본인이 어떤 협조할 수 있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서 최대한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갔을 때에 본인이 유죄에 대해서 뭐 복권을 한다든가 아니면 상을 받을 수 있건 그런 어떤 정치적인 타협을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예. 말씀드렸듯이 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개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내용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원본으로서 어떠 있는지 그 부분을 공개를 해야 신빙성이 있고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이지 본인이 어떤 그 변호인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명태균의 입이 증거라라고 하면 명태균이가 앞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가 다 증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치 명태균 씨의 진술이 전부 어떻게 보면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언론 보도를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오늘 지금 그 3차 변론 준비 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법정에서 명태균 씨가 출석을 한 다음에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소란을 일으켰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있지 못하고 명태균 씨가 법정을 나가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명태균 씨로서는 법정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모든 결정은
재판부가 잡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얘기를 한다. 결국 명태균 씨도 상당히 불안정하고 불안한 그런 상태 속에서 이와 같은 본인의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 저도 뭐 명태균 씨 발언이나 행적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신빙성을 두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오늘 보면은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명태균 씨 발언을 싹 썼단 말입니다. 보수 언론 지목할 것 없이. 그렇다면 그 언론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별 근거도 없이 단지 명태균이가 입으로 쏟아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을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언론이나 검찰에서도 저 발언이, 더 복기록이 저 48분짜리 녹취록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벌써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논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이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오늘 48분짜리 김건희, 명태균 씨의 독취록이 주는 정치적인 심리적인 여론의 파장은 상당히 크고 앞으로 좀 더 확대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통화 복귀록, 검찰 수사, 앞으로 탄핵 심판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한편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황금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은 황금폰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변호를 요청을 받았고 결국 명태균 씨 측은 변호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명태균 씨에게 정치자금을 줬다라는 사람 변론을 했고 실제 명태균 씨와 함께 지난 11월 중순에 그 영장 실질 심사에 제가 직접 참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그 조사를 참여하면서 제가 그 직접 검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의자, 제 대리한 피의자들한테도 명태균 씨 그 부모님들 산소가 어디인지 혹시 아느냐라고 해서 명태균 씨가 산소에 그 자기의 휴대폰을 숨겼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 쪽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한테 만나가지고 변호인이고 하니까 만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그때 나는 검사 못 믿는다. 검사가 그 증거 없애라고 했다. 휴대폰 없애라고 했다. 그런 식으로 교사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검찰 측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그 명태균 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다음 기일에 변론을 할 때에 그 보면은 CCTV로 그런 얘기 그 피의자 신문을 다 녹화를 했는데 그 녹화 영상 다 제출을 해서 정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당신을 회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라고 지금 의견서까지 낸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정말 이와 같은 명태균 씨의 그 황금폰이 있고 거기에 정말 다량의 어떤 증거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창원지검에서 하려고 하지 그거를 해가지고 일부러 숨기고 서울로 사건을 보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불어서 보통 포렌식 같은 경우에는 검찰은 어디서 하냐? 대검에 있는 과학수사대에서 보내서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불러서 조사를 하고도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했다?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의 조직 논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다. 결국 명태균 씨의 어떤 그 황금폰이 정말 한 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아직까지 제가 수사의 실무로 봤을 때는 한 방이 아닌 헛방일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높은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뭐 말씀하듯 긴가민가 합니다만은 과연 비상계엄이 방화세가 명태균 게이트인가 하는 부분이 참 긴가민가 한데 이 일지를 제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자 명태균 씨가 말이죠. 그러니까 2004년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이내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되는데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공개적으로 엄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1월 4일 초에 검찰 수사국에서는 카톡이나 텔레그램이 있잖아요. 280개가 바로 공개가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 3일 후에 11월 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그래 나는 윤석열에게 여론조사 시킨 거라고 아무 그런 거 없다.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11월 9일 날 그로부터 바로 이틀 후에 어떤 보도가 나오냐면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간에서 대통령이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는 이게 시국 상황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11월 15일 날 명태균이 구속됩니다. 딱 구속되고 나서 12월 2일 날 그러니까 계엄 바로 하루 전날 아시다시피 명태균의 변호사가 이 명태균 게이트 황금폰을 이걸 언론에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검찰에 줄 수도 있지만 민주당에 넘겨줄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12월 3일 날 계엄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엄 선포가 밤 11시 반에 하기 전에 오후 5시경에 말입니다. 5시경에 검찰이 명태균을 기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6시경에 바로 명태군이 공개적으로 특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어지거든요. 예. 계엄으로.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참 일단 명태균 씨가 내가 구속되면은 한 달 이내에 하야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1월 15일 날 구속이 됐어요. 근데 정확하게 참 우연치고는 정확하게 한 달 만에 12월 14일 날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됩니다. 예. 정확히 30일 만에. 이게 참 너무 아슬아슬한 거고 어떻게 보면 또 계엄 선포하기 하루 전에 이 황금폰을 말이죠. 민주당이 줄 수도 있다고 공개를 하라.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이 평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 같지가 않다라는 강력한 의혹을 갖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도요. 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상당 부분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수사가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수시로 지적하던 부분에 대해서 그 현상만 보고 혼자 흔들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제 심사를 해서 결론이 나왔을 때 그걸 불복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은 더 이상 없고 또 더 이상 있고를 떠나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모든 그 지도부나 의원들도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발표도 저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 헌재 공정한 재판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불복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은 이제 없다. 그렇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은 이후에 탄핵 결정에 대해서 재심 절차가 없느냐라는 얘기가 한참 얘기됐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태블릿이 조작됐네, 허위의 증거에 의해서 탄핵됐다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재심이란 건 있을 수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심리를 통해서 탄핵이든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했을 경우에 그것은 보수주의자로서 특히 이제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헌법상 제도가 없었다라는 취지를 정치인이자 더불어서 검찰 출신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한계를 얘기한 것이 아닌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광야에서 아스팔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그 무도하고 지나친 속도전, 나아가 공정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큰 반발과 함께 일부 어떻게 보면 강성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는 국민의 저항권이 있을 것이다 랄 정도로 지금 반발을 하고 이런 상태 속에서 어쨌든 지금 보수 정당의 대표로서 지금 그 권영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헌법 절차 내에서의 어떤 질서 있는 그 어떤 마무리 내지는 질서 있는 복귀 이런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의견을 밝혔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저 지금 오늘 국민의힘 의원이 36명이 헌재 앞으로 다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성명도 사실 낭독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정너 이미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속도전을 낸 거 아니냐라고 상당 높게 강도 높게 어떤 부당 편향성이 됐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헌재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이제 걱정되는 게 뭡니까? 뭐냐면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원래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 보면 좀 부드러운 표현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 제기를 할 더 이상의 방법은 없다. 헌재에서 결정이 되면. 그러나 만약에 오늘 36명이 헌재에 몰려간 것처럼 실질적으로 많이 지지자를 향해서 은근히 무슨 저항권이라든지 무슨 투쟁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추길 경우에 의외로 이렇게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불복 투쟁이 일어날 경우 이럴 경우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상당히 또 다른 큰 재난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탄핵을 찬성하는 쪽 거기에 또 맞불로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그야말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말대로 일단 어떤 형태로든 헌재 결론이 나면 일단 국민들이 다시 좀 진정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혹은 민주당 의원들 또 같이 그렇게 좀
부안해동하지 않도록 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움직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여야 동시에 제가 촉구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오늘 기자들과의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에 선을 그었는데요. 또 범여권 주자인 이준석 의원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또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배제의 정치를 지향하고 앞으로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쇄신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범여권 주자로서 조기 대선이든 아니든 앞으로 품고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보수라도 우리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 넓은 스펙트럼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해서 지나치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들어올 의사가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누구든지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총선 패배 원인을 복귀하면서 배제 정치를 했던 부분도 있다면서 이준석 의원이라고 콕 집진 않았지만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거든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은 그 정치평론가들 같은 경우에는 배제 정치의 대상이 이준석 지금 혁신당의 어떤 대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친명, 비명으로 나뉘어서 비명을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기 대선은 생각하기 싫지만 이른바 플랜 B로서의 전 조기 대선을 했을 때의 어떤 외연 확장 이런 부분에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현재의 어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는 쇄신형이 아니고 통합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국민의힘 전략은 크게 봤을 때의 선통합 후 혁신 전략. 지금 탄핵의 찬반, 찬성, 반대로 여전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도 뜨거운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일단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지금 들어오심으로써 어떻게 보면 통합에 먼저 방점을 두고 통합을 한 다음에 만약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했을 경우에 그때는 플랜 B로서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으로 나가야 되는, 쇄신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더불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또 하나의 어떤 국민의힘 전략은 굿캅, 배드캅 전략 아니겠습니까? 굿캅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당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외연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내부적으로 야당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날카로운 어떤 그런 회초리를 드는 그런 모습은 이 권영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 대표가 하는 그런 식으로 약간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오늘 여당에 대한 이와 같은 언론 인터뷰에서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혁신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고육지책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딱 깨놓고 그냥 조기 대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을 일단 하고 쇄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 나아가 굿캅, 배드캅 전략으로서 당대표는 최대한 좋은 말씀을 하려고 하는 그런 큰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현재의 권영세 대표의 비대위원장에 대한 스탠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말이죠. 2030 젊은 층들이 상당히 정치 전면에 등장하고 특히 보수 진영 쪽으로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준석 의원은 미우나 2030은 더 확장하고 싶다. 라는 권영세 의원과 국민의힘의 지금 속내를 그대로 좀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의 전략들 한번 짚어봤고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SNS를 통해서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네. 책을 준비했고 거의 다 써간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글을 올리자마자 제가 페이스북에 떠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난 2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했다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치 원로분들, 김종인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금 일일이 지금 얘기하고 만났다는 것도 사실은 직접 얘기 안 하고 측근을 통해서 얘기를 나왔는데 아예 그냥 대놓고 본인이 많은 분들을 만나서 경청했다. 그리고 경청했던 결과를 또 본인이 2달 동안 책을 썼다. 거기에 마치 예전에 안철수의 생각처럼 한동훈의 생각이 어떨지 아마 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텐데 짧은 시간 내에 여전히 댓글 이런 것들이 1000개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지금 사뭇 결이 다른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당 외에 있는 지금 이준석 대표는 나중에 생각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분열의 정치 내지 배제의 정치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메시지도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다시 전면에 등장했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 이런 부분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시험대에 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에 대해서 지나치게 계속해서 공격하지만 않으면 누구든지 협력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거기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사실 뭐 찬밥 뜨거운 밥 뭐 가릴 형편이 안 되죠. 온다면 누구든지 뭐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러나 내심으로는 한동훈의 경우는 국민 입장에서는 양날의 칼로 생각할 거예요. 잘만 쓰면은 멋진 보검이 될 수 있지만은 들어오면 보나마나 이제 그 칼 끝이 아마 우리 내부를 향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제 국민 내부에서는 친윤계에서는 특히 이제 내심 우려를 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동훈과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장점은 충분히 알아요, 국민들이. 상당히 어떤 젊고 스마트하고 그리고 누가 뭐래도 일단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됐던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내 친화력이라든지 혹은 치고 나갈 수 있는 정치력,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동안의 몇 달 사이에 보완된 모습, 상당히 좀 달라진 모습, 그러니까 친화력이나 정치력을 보강해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한동훈의 리더십을 가지고 나올지 그 점이 이제 상당히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다시 제2차 한동훈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뭐 그전과 똑같이 뭐 직원하고 쓴소리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경우는 저는 뭐 큰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도 요즘 부쩍 김부겸 전 총리와도 만날 예정이라고 하고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여론조사가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당의 정권 연장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51.5 대 44.5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왔고 이게 이 수치가 한 4주 동안 점점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중도층만 놓고 보면 좀 더 벌어집니다. 57.8 대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57.8 정권 연장돼야 된다. 38.5 요거에 대한 해석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어떤 그 여론조사만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여론조사는 또 사뭇 여론조사가 다른 흐름도 있는데 다만 이 여론조사를 봤을 때 사실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해석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염에 대해서 불편해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여론이 여전히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그대로 반영된 지수인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어떤 그 흐름과는 사뭇 다른 것은 또 다 인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최근에 있어서 부산을 출발로서 광주 동대구역 더불어서 광주 이 금남로에서까지 그 여론의 흐름을 보면은 이와 같은 흐름도 여전히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같은 계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히 상승세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보다 높은 여론조사도 상당히 있으면서 비슷비슷한 게 있습니다. 결국 이제 조기 대선이 됐을 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만 조기 대선이 될지 여부도 아직까지 불투명하고 더불어서 조기 대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재화됐을 때는 또 달라지면서 요동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 나타난 이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딱 잘라서 이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흘러간다?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일단 뭐 중도층의 특징이 탈정치 그리고 탈이념, 친민생 의 경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정치를 별로 싫어하고 그리고 이념적으로 치우친 것을 거부감을 갖고 그리고 이제 민생을 적극적으로 이제 제시하는 쪽에 호감을 갖는 게 중도층의 특징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 현재 중도의 현주소를 본다면 양 정당의 지지율 그러니까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느냐라고 물어볼 경우는 침묵을 지키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여론조사에서 여야 정당의 지지율은 비슷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정권 교체를 할래 안정기회라고 물으면은 중도층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지금 현재 계엄을 실질적으로 사실 주도했던 군인을 동원했던 사람 그런 정당의 후보에게 차마 정권을 다시 맡길 수는 없다라는 심리가 여전히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더구나 최근 들어서 상당히 전환길이라는 일부 몇 사람들이 계엄을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상당히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을 막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 일단 계엄 자체는 잘못했다라는 것과는 다르게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층들이 보수 강경 보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수층들은 중도층은 상당히 거부감을 더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이건 너무 보수층이 좀 나가는 거 아니야? 너무 센 강경 보수라고 다시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도층이라는 것은 고정불변한 거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탄핵 이후 탄핵 인용되는 기각되는 이후에 다시 한번 양당이 하는 걸 봐서 중도층 그때 또 한 번 더 움직임 크게 출렁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론조사까지 짚어봤습니다. 포커스 나이트 여기서 갈무리하죠. 오늘은 최진영 변호사,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얼음이 녹고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절기 우수입니다. 절기가 무색하게 내일 아침 중부 내륙의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이하로 크게 떨어집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봄 기운이 감돌아야 할 도심 고궁이 여전히 한겨울에 머물고 있습니다. 연못은 꽁꽁 얼어붙은 채 흐름을 멈췄고 공원 주변의 앙상한 나무와 식물들도 겨울에서 시계를 멈춘 듯합니다. 얼음이 녹아 비가 되고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절기 우수에도 풍경은 그대로입니다. 최근 강한 추위가 늦게까지 이어지는 탓에 계절의 흐름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2월 하순으로 접어드는 절기 우수에는 봄으로 된 걸음을 할 시기인데 올해는 입춘과 우수를 맞춰 찾아온 강한 추위 탓에 계절이 봄으로 바뀌는 시기가 예년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절기 우수를 시샘하듯 찾아온 강추위는 밤사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서울 등 중부 내륙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겠고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영동과 경북 북동 지방은 한파특보 속에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육박하겠고 강한 바람에 산불 등 화재 위험도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칼바람을 동반한 강추위가 이어지다 3월을 앞둔 다음 주 초반부터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통상 당국자가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공식 협의에 나섰습니다. 경제단체들도 잇따라 사절단을 꾸리고 민간 통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So essentially, we're putting on a 25% tariff without exception on all aluminum and all steel. 다음 달 12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에 관세가 매겨지는 데 이어 4월부터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가 예고돼 있습니다. 여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반도체 관세까지 시시각각 현실화하는 미국 관세 폭탄에 정부와 경제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정상외교가 공백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통상 당국자가 미국과 공식 협의에 나섰습니다. 미국 워싱턴 DC로 향한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 이해 관계자 등과 두루 접촉할 예정입니다.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한 미국 측의 주된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철강 관세 조치에 대해선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방침입니다. 뒤이어 경제사절단을 이끄는 최태원 대한상의회장도 미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미국 통인 성김 현대차 사장을 포함해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등 핵심 산업 대표들이 대거 동행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우리 얘기도 좀 하고 또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도 좀 듣고 또 앞으로 정부 간의 협상이 이루어질 건데 우리 측 정부에도 미국의 뜻을 좀 전하기도 하고 한국무역협회도 다음 달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한 미국 남부 지역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 기업의 현지 기여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여기에 미국 통인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수장으로 있는 한국경제인협회도 사절단 파견을 살피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요즘 식품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는데요. 주요 식품업체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는데 강제성도 또 뚜렷한 해결책도 없어서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을 보는 소비자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를 피부로 느낍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한 20만 원 이렇게 장을 봤는데 요즘에는 30만 원이 좀 기본이 되는 것 같고. 새해 들어 식품업계는 너도나도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이 잇따라 가격을 올렸고 과자와 빵, 외식 프랜차이즈까지 가격을 올린 브랜드만 15종이 넘습니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지수도 1년 전보다 2.7% 상승해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고 10% 넘게 오른 품목도 많았습니다. 업계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 불가피했다고 호소하지만 지난해 매출 3조를 돌파한 오리온과 스타벅스를 비롯해 주요 식품업계의 실적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틈탄 가격 인상이란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식품업계 관계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수출이 잘 돼 실적이 좋을 뿐 국내 영업이익률은 매우 저조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영업이익만 보면 수출 실적이 좋은 삼양과 오리온의 성장률은 높은 데 반해 내수 위주 기업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관세 정책 등으로 수출을 돕고 업계는 수출이 잘 되는 만큼 내수 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지만 여전히 환율 불안정과 원재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한계가 분명합니다. 한동안 식품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한파는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 월급은 안 오르는데 그냥 그 내에서 이제 사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축도 좀 많이 못 하게 되고. 일부에선 이런 상황을 나사가 조이우는 것처럼 가게를 압박하는 경제 상황인 스크루플레이션이다 이런 진단까지 내놓는 가운데 물가 인상을 바라보는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던 중국 생성형 AI 딥시크가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등에서 미흡한 부분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중국 AI 서비스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가 제한됐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포함한 국내 모든 앱마켓에선 딥시크 앱을 새로 내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우려한 한국 정부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자체 분석 결과 국내 원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일부 확인하였습니다. 기존 앱 이용자와 웹서비스 이용은 제한되진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주의해서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 신중히 이용을 해주십사 당부드리는 거고. 딥시크 서비스는 국내법에 맞는 개선과 보완이 이뤄진 뒤 재개될 전망입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달 말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처리 방식에 관한 공식 질의서를 보내자 딥시크 측은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했습니다. 이어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다며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만약 기술 분석 결과에서 위법성이 발견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AI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한국을 향해 경제 기술 문제를 안보화 정치화하지 말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은 현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관련 국가가 경제, 무역, 기술 문제를 안보화, 정치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40대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 양 사건 이후 해당 학교에서는 일주일 만에 학생들이 다시 등교했습니다.
경찰관이 배치되고 학생들을 위한 트라우마 심리 지원까지 나섰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학교로 들어갑니다. 김하늘 양 사망 사건으로 휴교 조치가 내려진 이후 일주일 만에 등교가 이뤄졌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기동 순찰대 등 경찰이 배치됐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모르는 선생님한테는 가지 말고 바로 교실이랑 돌봄 교실에만 있고 바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해줬거든요. 아이들 혼자 다니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등교한 학생들은 1시간가량 애도 교육을 받았고 희망자에 한해 심리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또 하늘양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1, 2학년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 회복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충격보다는 조금 무서워하긴 하더라고요. 아이 한번 상담 한번 받고 교육 한번 받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등교시켰어요.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에서도 이동식 버스 상담실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심리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제 굉장히 놀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신체의 긴장 반응이라던가 이제 뇌에서 이제 놀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이제 측정을 하시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상담하고. 하늘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의자인 여교사 A씨에 대한 조사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이 있긴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를 바탕으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의 범행 동기 여부 파악을 위해 학교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가 하면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질병휴직을 사용하는 교사가 한 해에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초중등 교원 질병휴직 현황을 보면 지난 2023년 4월 2일부터 1년 동안 휴직 상태였던 전국 초중고 정규교사는 모두 1,97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과 심리치료를 이용한 교사들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담 건수는 지난 2022년 7,900여 건에서 2023년 3만 4천여 건으로 급증했고 심리치료 건수도 같은 기간 1,490여 건에서 7,500여 건으로 5배 증가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신학기를 앞둔 전국 학교들의 안전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위험 교원을 긴급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정협의회 결과를 들어보시겠습니다. 2025학년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서 전국 학교 안전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가칭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하여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 가칭 교원 직무 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 복직 시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주말 불이 난 무학여고 건물에 대해 관계 당국이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감식 결과 당국은 배관 동파를 막기 위해 감아둔 열선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감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불이 났던 서울 행당동 무학여고. 새까맣게 탄 건물 곳곳을 화재 조사관들이 살펴봅니다. 급식실 건물에서 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이 진행된 겁니다. 경찰과 소방, 전기안전공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4시간에 걸쳐 발화 지점과 원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앞서 소방은 신고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봤는데 감식 결과 1층 상하수도 배관에 동파 방지를 위해 감아놓은 열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관계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사를 더 진행해 화재 원인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화재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과 1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 11대가 불에 탔습니다. 학교 측은 입학식과 개학식 등 학사 일정을 정상 진행하고 운반 급식으로 전환해 학생들 급식도 차질 없이 제공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과 소방은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화재 증거물을 국가수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고의 희생자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화재를 피해 대피할 통로를 제대로 찾지 못한 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힙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에서 화재 사고로 숨진 작업자는 6명. 부검을 진행한 국가수는 사망자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소방관에게 발견될 당시 코와 얼굴에는 그을음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불이 났을 때 대피하지 못하고 연기를 마신 게 사망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실내에 가득 찬 검은 연기와 함께 내부 공사를 위해 쌓아둔 자재들이 대피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5월 개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여러 공사가 혼잡한 상황에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러 가지 공정이 엄청 많이 엮여 있어요. 상황이었다. 그것 때문에 적재물 이래저래 있어야 할 곳이 아니고 많이 여러 곳에 막 쌓여 있었고 그게 통로를 막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시공사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연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 용접 작업을 할 때 화재 감시자를 둬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다 치면은 그 옆에 가연성 있는 거 불이 붙을 수 있는 건 없애줘야 되잖아요. 옆에서 뭐가 이 정도면 치워주고 이건 하면 안 됩니다 말해줘야 되고 담배를 펴고 담배 꽁초를 던져서 누가 하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거든요. 경찰은 합동감식 결과를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데 조만간 시공사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공항철도 공덕역 전기 설비에서 연기가 나 2시간가량 열차가 정차 없이 통과했습니다. 경기 파주시 월록면에 있는 도로에서는 25톤짜리 화물차가 멈춰있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으며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공덕역 10번 출구에 노란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오전 9시 20분쯤 공항철도 공덕역 역사에서 정전이 발생했고 전기실 쪽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지금 전기실 안쪽에 안에는 좀 연기가 좀 자욱하고요. 시민분들 다들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연기가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역사 관계자는 변압기가 누전되며 연기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복구하기 위해 2시간가량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도로 위 차량이 얽혀 있고 여기저기 부서졌습니다. 경기 파주시 월록면에 있는 도로에서 25톤짜리 화물차가 멈춰있던 1톤짜리 화물차를 들이받으며 오줌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 40대 남성이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전 10시쯤 차량 2대와 오토바이 1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승용차 운전자 등 2명도 다쳤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구속 수감 중인 명태균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현직 검사의 공천을 도와달라는 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는데요. 언급된 관련 인물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 변호인이 김건희 여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했습니다.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대여섯 차례 통화한 내용을 복기했다는 겁니다. 명 씨는 이른바 복기록에서 김 여사가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며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 박완수 경남지사에게도 김 검사를 도우라 해놨다고 말했고
자신이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당시 윤한홍 의원이 김 검사 공천에 동의했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는데 윤 의원과 박한수 지사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그 무렵 김 여사와 소통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명 씨 변호인은 실제로 통화 녹음 파일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에는 명태균의 입이 곧 증거라며 녹음 파일 존재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현직 신분이던 지난해 1월 총선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됐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사생결단으로 김 여사 특검을 막은 이유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김상민 검사는 과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수사를 맡아 많이 고생했으니 도와야 한다고 한 점을 들어 조 전 대표 수사의 대가가 국민의힘 공천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이 재건할 수 없을 정도로 잿더미가 되기 전에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수사를 이어갑니다. 다만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 국가산업단지 부지 선정 의혹 등 지역 관련 사안은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누설해 자신의 친동생들이 인근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혐의로 김영선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30여 명이 오늘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인간의 길을 걷길 바란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의 2차례 항의 방문에 이어 이번엔 여당 의원 30여 명이 단체로 헌재를 찾았습니다. 헌재가 이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답을 정해놓고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 겁니다. 후반부는 조금 심리를 하고 있지만 전반부,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심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 의원들의 헌재 방문은 막을 수 없다는 게 당 방침이지만 헌재를 겨냥한 비판은 회의 발언에서도 잇따랐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대로라면 탄핵 심판 결과가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 외교를 벌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 외교 컨트롤 타워는 사라진 상황이라며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을 서두르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한덕수 대행이 대미 통상 외교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불행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주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것을 고리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외지인이 동원된 탄핵 반대 집회를 옹호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인간의 길을 걸으라고 거칠게 맞받았습니다. 자신과 부인의 불법과 부정행위를 감추려고 국민 수백 명을 무참히 살해하려던 자를 옹호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난동 사태를 겪었던 서울 서부지법을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사태를 선동한 건 사실상 국민의힘이라며 항의 방문을 내세운 헌재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밑자락을 깔아줬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윤상현, 권영세, 권성동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 책임져야 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각 진영 내 결집도 중요해진 만큼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여야 갈등도 갈수록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언급한 대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부가 합의하고 소속 연구관들이 작성한 절차 진행 초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재현 헌재공보관은 오늘 태스크포스 대본의 의미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내용은 재판부 합의를 통해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신청에 관해 항의하자 문 대행은 내일 평의를 거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자신은 태스크포스에서 올라온 대본대로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장군 4명에 대한 긴급 구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예정에 없던 군인권소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 의결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인권위가 이번에도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장군 4명의 긴급구제를 논의하기 위해 예정에 없던 임시군인권소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긴급구제 신청서는 군사법원이 장군들의 일반인 접견 금지와 공개 장소 수갑 착용을 풀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이자 전 자유통일당 대표인 고영일 변호사가 지난 13일 제3자 진정 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후 인권위 조치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군 구금시설 조사는 접수 하루 만에 끝났고 당초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군인권소위원회도 내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소위는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등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위원 4명으로 구성된 만큼 내일 의결도 유력해 보입니다. 무슨 조치를 하는 거라면 당연히 그 부분은 공개가 되고 또 보도자료도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신속하게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인권위의 구금시설 조사를 거부한 장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장군의 경우 법원이 이미 접견 제한이 과도하다는 항고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과 진정 사건은 모두 기각했던 인권위가 이번에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안의 급박성을 이유로 임시소위가 개최되지 않았는데 내란죄 피고인들에 대한 긴급 구제 신청이 들어오자마자 조사관을 급파하고 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 의결부터 내란 혐의 장군들에 대한 긴급 구제 논의까지 탄핵 국면 속 인권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달에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할 가능성 등 변수는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이번 달 초부터 종일 변론을 진행하며 심판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 1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쳤고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입장 청취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한덕수 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거쳐 탄핵 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 최종 선고는 3월 중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 신청에 나설 가능성은 변수로 꼽힙니다. 실제로 지난주 목요일까지 추가 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절차 종료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헌재는 한 총리 등의 신문 기일을 추가로 정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중대 결심에 나설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대 결심이 어떤 의미인지 심판정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대리인단 전원 사퇴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헌재법 25조에 따르면 각종 심판에서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해야 재판에 임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같은 피청구인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될지는 미지수인데 이럴 경우 헌재는 재판관 논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내란 혐의 수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모두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 탄핵 심판에서는 작심한 듯 여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진술들은 오는 20일 시작되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의 증거로도 쓰일 수 있는데 중요 쟁점을 장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발언권을 얻어 적극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모두 합하면 1시간이 넘습니다. 5차 변론에선 검찰 공소장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선관위 계엄군 투입을 본인이 지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론조사 꽃에 군을 투입한 건 부인했는데 선관위에 대해선 계엄법에 따라 계엄당국이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행정부에 속하지 않은 독립기관입니다. 8차 변론에선 지금까지 미궁 속에 있던 안가 회동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종이를 놓고 장관이 우리 두 분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의 어느 쪽에 경찰 그 경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국회 봉쇄가 아닌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투입이란 점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지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휘 계통이 다른 경찰 수뇌부에 사실상 작전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줄곧 계엄이 정당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포고령 1호는 법규에 위배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상해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탄핵 심판에 나가길 잘했다는 윤 대통령의 헌재 증언은 오는 20일부터 시작하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검찰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속기록 요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어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배우 김세론 씨가 유서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씨 사망 관련 수사 상황을 묻는 말에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 다른 변사 사건처럼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를 전한 배우 김세론을 기억하는 동료 배우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여론을 문제 삼으며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검은 배경에 국화 한 송이가 놓인 SNS 포스팅들입니다. 김옥빈 등 동료 배우들이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며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계약을 종료한 전 소속사 역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2001년 잡지의 아역 모델로 데뷔한 김세론은 원빈 주연의 영화 아저씨에서 인상 깊은 연기로 대중의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영화 도희야로 청룡영화상 역대 최연소 신인 여우상을 받았고 이후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오가며 배우로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으며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듯한 사진을 공개했다가 여러 의혹이 불거지며 대중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엔 연극 무대로 컴백을 타진했지만 복귀 논란과 함께 건강상 이유로 하차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김세론이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나치게 가혹한 질타를 받았다면서 연예인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현실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는다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고 김세론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됐고 오는 19일 발인 예정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학상 가운데 하나인 이상문학상이 출판사를 바꿔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보도에 박순표 기자입니다. 48번째를 맞는 이상문학상 발표 회견입니다. 지난 1977년 제정된 이상문학상은 작가와 독자들이 모두 인정하는 최고군의 문학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노벨문학상의 한강 작가와 아버지 한승원 작가가 나란히 수상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올해 대상 수상자는 예소연 작가의 그 개와 혁명입니다. 대학 시절에 그 소설을 쓰느라 힘들 때 도서관에 가서 이상문학상 수상집을 차례로 좀 천천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이 저는 좀 행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상문학상을 운영하던 문학사상사가 재정난을 겪자 새로운 출판사가 운영권을 인수해 첫 수상자를 배출한 겁니다. 기존 방식과 달리 웹진 발표작이나 다른 문학상 수상작 등 모든 작품을 후보에 올렸습니다. 48년 동안 이어온 그
그 전통, 그것은 올 한 해 동안 발표된 작품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을 선정한다는 그 전통은 꼭 유지돼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문학상은 명맥을 유지했지만 문학사상은 사실상 1년째 폐간 상태입니다. 1972년 창간된 문학사상은 고 이어령 평론가 등이 주관으로 참여해 역량 있는 문인 발굴과 함께 한국 문학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7월 메세나 활동의 일환으로 부영그룹이 인수해 재창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재봉까지 끝낸 재창간호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인쇄가 돌연 중단됐습니다. 생각보다 적자폭이 컸다. 재창간호에 실린 황석영 작가의 인터뷰에 정치적 부담을 느꼈다 등 뒷말만 무성합니다. 이제 메세나는 기본 원칙이 그 지원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한은 제대로 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문학 안의 논리 내지는 문화 안의 논리를 존중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잘 운영되기 어렵지 않을까요? 지난해 한국문학은 오랜 염원인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반세기 이상 유지된 권위 있는 문해지 하나 지켜내지 못한다는 자조 섞인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국내 프로축구 개막전을 막상 보니 우승 후보인 울산과 서울은 맥을 못 쳤고 정작 승격팀 안양은 강한 투지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 K리그 이변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 울산은 개막전에서 지표상으론 승격팀 안양을 압도했습니다. 공 점유율 66%, 슈팅수 15개로 2배나 됐습니다. 이런데도 안양의 마지막 한 방에 K리그 왕조 수호를 외친 울산은 그냥 무너졌습니다. 이렇다 할 최전방 공격수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직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권을 날려버린 것도 같은 이유라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체면을 제대로 구긴 건 우승 후보 서울도 마찬가지. 문선민, 김진수, 정승원 등 이적생을 포함한 1군 최정예 멤버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경기 초반 수비진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제주 신인 김준하에게 데뷔골을 허용한 데 이어 후반에는 이적생 이건희에게 두 번째 골까지 내줬습니다. 울산 4연패를 저지할 유력 후보인 서울은 이렇게 원전팀 무덤인 제주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우승 후보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승격팀 안양의 반란은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울산 홈 경기장의 열기를 뚫고 1부 리그 경기에서 역사적인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무엇보다 또 선수들이 이기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뛰었기 때문에 오늘 좋은 팀을 상대로 리그 최고의 팀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한 경기지만 어느 팀도 우승을 쉽게 장담할 수 없다는 걸 이번 개막전이 보여줬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한 삼성생명이 치열한 4위 싸움을 벌이는 신한은행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삼성생명은 신한은행과의 원정 경기에서 87대 73으로 승리했습니다. 강유림이 3점슛 4개를 포함해서 양팀 최다인 23점을 쓸어 담으며 팀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삼성생명은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지만 신한은행은 4위 자리를 놓고 KB와 순위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상렬 호반그룹 회장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KLPGA 회장에 추대됐습니다. 김상렬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4년 동안 KLPGA 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김 신임 회장은 다음 달 20일 정기총회를 거쳐 정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눈이 녹아 물이 된다는 절기 우수지만 추위의 기세는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지만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체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하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대구는 영하 4도, 울산은 영하 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도, 대전은 4도, 대구는 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모레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는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